자, 여러분 그 예제 하나 이제 투자론을 전에 배우셨으니까 이제 예제를 하나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그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 135페이지 밑에서 한 8번째 보시면은 갑이 1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공장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자, 현재의 상태는 가능성만 있을 뿐 실제로 이전될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1년 후 밑줄, 여기가 포인트죠. 여러분 우리 29회는 2년 후로 출제했었거든요. 1년 후라 하고 이전될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을 각각 반반이 뭐죠? 50%. 자, 이전이 확실하게 되면은 대상 토지 가격은 8,800만 원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얼마? 6,6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가격으로 토지를 살 거냐, 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느 가격으로 팔 거냐, 이걸 한번 구해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하에서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아까 우리 1년 후라고 했죠?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자,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되면 얼마? 8,800만 원. 이전되지 않을 확률은 6,600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전될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이 각각 반반이라고 했으니까 50%죠? 100%에서 50%니까 0.5, 여기도 0.5.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 7,700만 원이 나오죠. 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7,700만 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뭐죠? 요거는 미래예요, 미래. 1년 후 7,7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자,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1년 후에 7,7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할인을 해야 돼. 이때 할인율로서 뭐를?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 10%. 0.1이에요. 1년 후에 7,7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1년 후일 때는 1승, 2년 후일 때는 제곱, 3년 후일 때는 세제곱,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래서 1.1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7천만 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7천만 원, 현재 토지 가치인 7천만 원의 토지를 사고자 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현재 가치 7천만 원의 토지를 팔고자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년 후에 공장 이전이 100% 이전된다고 정보를 확실하게 얻었어. 확실하게. 확실성 하죠. 자, 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될 때 얼마? 100% 1. 공장 이전이 안 될 때는 얼마? 6,600만 원. 이거는 제로. 0%. 자, 그래서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 8,8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구해야겠죠.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 0.1.
또 1년 후니까 1승. 8,800만 원을 1.1로 나눴더니 얼마? 8,000만 원이 되겠지. 8,000만 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계속 요걸 구하는 걸 냈잖아요. 뭐를? 정보의 현재 가치. 요걸 계속 출제했어요.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 자, 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 자, 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에서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는데 여기 얼마죠? 8,000만 원. 여기는 7,000만 원. 뺐더니 얼마 나온다? 1,000만 원. 자, 1,000만 원. 그러면 만약에 정보 비용,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이전된다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도 얼마다?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초과 이윤 자체가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으니까 이때를 우리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정보 비용이 600만 원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정보 가치가 크죠? 그럼 얼마?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얼마? 400만 원에 뭐가 발생한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이때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어요. 이때 초과 이윤이 발생했잖아요. 이때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 투자자는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된 우수한 정보가 독점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더니 뭐가 발생했다?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지문이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38페이지 가시면은 입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 입지는요, 말 그대로 경제활동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입지인데, 우리 입지를 용도에 따라 주거 입지, 상업 입지, 공업 입지를 보면요, 주거 입지는 출제를 안 해요. 예,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출제를 하지 않고, 출제는 어디서? 우리는 여러분 중개사에서 중요한 것이 또 상가 점포니까 상업 입지론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업 입지론에서 여러분 매일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용어가 뭐죠? 상업 입지론에 제일 먼저 배워야 될 용어가 상권, 배후지지 뭐. 상권을 배후지라고 해요. 이 고객이 존재하는 우리 지역인데 여러분 교재 144페이지. 자, 144페이지 오시면은 상권은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데 이 점포, 우리 이 출제용 교재는 이렇게 썼어요.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정의되는 공간 개념이다. 그래서 이 상권에 있어서는 고정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통체계가 발달하면 상권의 범위도 확대되거든요. 고정적이 아니라 뭐다? 고정적이 아니라 상권의 범위는 변하는 게 가변적이다.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이거예요. 가변적. 자, 점포.
점포의 면적, 규모죠. 점포의 면적, 규모가 크면 상권의 범위도 뭐다? 크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해요. 예? 그런데 구매 빈도는 어떻게 돼? 물건을 구매하는 빈도가 높으면 여러분 커피 매일 드시죠? 예? 예? 우리 모 교수님은 백다방을 좋아하셔서 그거 아침마다 드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 뭐죠?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좁잖아요. 편의점이나 우리 뭐 그 이제 커피 전문점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상권의 범위가 좁아요. 예? 구매 빈도가 높으면 뭐의 하살표가 뭐 반대로 변동한다. 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게 그냥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 서비스라고 해요. 용역. 그러면 이러한 이 상권에서는요,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권의 범위도 동일하다, 다르다. 재화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권의 범위는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죠, 당연히. 또 시험 문제 내면 또 상식으로. 자, 그리고 상권에서는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고객이 존재하는 그 지역에 주민들의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좋아해요? 낮을수록 좋아해요? 당연히 높을수록 구매력이 높잖아요. 예? 구매력. 높을수록 좋고요. 인구 밀도. 자, 여러분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은 국가, 이제 반경 1km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느냐.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좋아요. 상권은. 그리고 또 여러분 밖에 가면은 자동차 다니는 차도 옆에 고객이 통행하는 가로, 예? 가로 이런 게 둘 다 많아야 돼. 자동차도 잘 다니고, 예? 많이 다니고, 가로에 고객도 많이 다녀야 돼. 이걸 우린 전문 용어로 고객 밀도라고 해요. 용어가 좀 어려운 건데, 예? 아까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예? 사람이 다니는 가로도 가로,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인 가로도 많아야 돼, 사람들이. 네? 고객 밀도가 뭐 해야 돼? 높아야 돼.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의 면적도 좁아야 돼요, 넓어야 돼요? 넓을수록 우리는 상권이 좋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 뉴스에서 많이, 세계 뉴스에서 많이 요즘 언급되는 국가가 있죠. 세계 월드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국가. 미국인가? 미얀마 아니에요? 요즘. 옛날 버마라고 했던 미얀마. 버마라고 했었죠, 옛날. 미얀마. 그 미얀마 같은 데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5,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미얀마 6,700만 명입니다. 6,700만 명 중에 50%가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국내로 보내죠. 국내에서 거기 꿈이 뭔지 아세요? 양곤이나 이런데, 수도가 양곤에서 옮겨갔거든요. 그 양곤 이런 데 가면요, 외국에서 벌어서 거기 자기 가족들이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꿈이야. 꿈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뭐. 거기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고 싶은 직업 하니까, 막 자기들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배우고 싶은 그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제일 배우고 싶은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제빵사. 소득이 높으면 빵을 안 먹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중개사도 그건 중요한데, 소득이 높은 지역에 가서 빵집 열면 망해요. 안 먹어.
그거 어디 가야 돼? 소득이 낮은 쪽에 가야지, 빵집에 가려면. 왜? 밥을 못 먹으니까 빵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빵집은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냐? 소득이 낮은 지역이 제일 잘 돼. 상권 할 땐 중요해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 파리바게트 같은 거 매출 보면요, 매출 최고 된 거 뭐 소득이 낮은 지역이야, 다. 높은 지역은 망해. 예? 예? 없어. 높은 지역은 누가 먹어? 우리 집 부근도요, 빵집 파리바게트 2개 망했어, 벌써.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이 낮은 쪽으로 가야 돼.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 이 조사를 다 해야 돼,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상권을 할 때 보세요. 여기 밖에 보면은 갈 때마다 하나씩 망하더라고. 공사하고 있더라고, 늘. 그래서 공사를 많이 할수록 중개사에게는 좋아요. 왜? 거래가 되니까. 하여튼 요즘은 보니까 계속.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상권과 또 우리 또 가로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아까 가로 하면 고객이 다니는 장소, 걸어 다니는 장소를 가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권과 가로가 여러분이 상업 입지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 요소예요. 2개가요. 그래서 항상 상권을 이제 하면은 출제 위원들은요, 상권의 개념에서 여기서 정답을 잘 안 묻고요, 상권 분석하는 모형에서 정답을 물어요. 누구? 학자들의 견해. 예? 그래서 최근 4년 연속 출제된 학자가 허프, 2년 연속 출제된 학자가 넬슨, 2 학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네일리가 과거에 많이 냈다가 요즘 허프를 많이 내네요, 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권 분석 모형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146페이지로 가시면은 최초 1929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 시험에 진짜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원래 낼 것 같아. 저라면 원래 요걸 내고 싶어, 레일리. 저는 요거 내고 싶어. 이번 중간고사도 저 요거 냈어요. 중간고사. 예? 벌써 출제 의뢰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시험은 4월 중순에 치는데 벌써 뭐 문제를 뭐 미리 만들어서 뭐 어떤 요거 출제했어요. 저는 레일리. 예? 그 우리 공인중개사 출제위원회 이 당국대 교수분인데 그분은 예? 뭐를 출제? 그분은요 허프를 너무 좋아해요. 허프. 예? 우리 건국대학교 조주현 교수도 허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여튼 네일리 아니면 허프인데 계산 문제 나오면은 저는 네일리가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자, 네일리는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인력, 끌어당기는 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일리는 그 응용한 모형을 무슨 모형? 중력 모형. 그래서 이렇게 내죠. 두 도시 A 도시 단위를 기준합니다. A 도시 직선거리, 여기는 뭐다? B 도시. 이렇게 두 도시 사이의 상권의 경계는 어디? 규모가 작은 B 도시 가깝게 결정하죠. 분기점. 자, A 도시에서 이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X 킬로미터. 요 길이는 Y 킬로미터. 자, A 도시의 인구 A, B 도시 인구 B.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10만 명, 여기는 뭐 5만 명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 도시 사이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는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의 소비자들이 A 도시에 몇 명 물건 사러 가고 B 도시에 몇 명 가느냐, 이걸 공부하자 이거죠. 그래서 C 도시 소비자들이 우리 미치는 상권의 영향력의 크기가 중요한데, 이것은 두 도시 크기 뭐에 비례한다? 두 도시 크기
인구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29회 시험에는요, 요 두 개를 바꿨어. 여기는 반비례, 비례. 이렇게 출제했어. 그게 29회 정답.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자,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또는 흡인력, 상거래 흡인력, 유인력은 비례는 뭘로 간다? 비례는 분자, 반비례는 분모. 이렇게. 이걸 가지고 구합니다. 자,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자,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 상대적 크기는 분모 분자로 가거든요. C 도시 소비자가 A 도시에 몇 명 가느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을 뭘로 나눈다? B 도시의 인구 유인 비율로 나눠줘야지. 자, 그러면 A 도시에서 인구를 끌어당기는 힘은 A 도시 인구 얼마? A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B 도시도 B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계산 문제를 풀려면요, 수식을 이렇게 쓸 줄 알면 돼. 요 수식을 쓰면은 이제 끝. 요걸 계산하면 되죠. 자, 탄력성 우리 할 때 요 두 개 곱한 거 뭘로? 분모. 내항이 곱은 분모로. 자, 요 두 개 곱한 외항이 곱은 뭐도? 분자로. 이렇게. 그럼 요것은 이렇게 또 쓰죠. B분의 A 곱하기 이렇게 뗄 수 있고, 요것을 이제 여러분 말로 교재에 이렇게 나오죠. 요걸 지수법칙에 의해서 X분의 Y 전체 제곱. 이걸 여러분 교재에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 146페이지 밑에서 보면은 말로 설명하고 있죠.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유도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서 풀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요거 이 수식을 요거 파란 부분 요걸 쓸 줄 알면은 계산은 된다. 계산 문제 4번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24회, 17회 시험이 처음 나왔고요. 24회, 26회, 27회인데 27회 계산 문제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는 내일 아직 안 되고 있어. 원래 32회니까 타임이 됐어요. 내일 타임. 그래서 계산 문제 올해 내일 출제 가능성이 높다. 계산 문제로서. 자, 내일에 이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어요. 요걸 뭐 했다? 내일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을 우리는 누가? 컨버스가 얘기하죠. 컨버스의 무슨 모양? 분기점 모양. 수정을 했어. 내일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우리가 수정을 했다. 그래서 뭘로 수정했어요? 또 처음에는 컨버스도 뭘로? 컨버스도 처음에는 인구로 계속 쓰다가 나중에 뭘로? A 도시, B 도시에 A 도시의 A 쇼핑센터, 뭐 B 도시의 B 쇼핑센터, 이 소매 시설로 바꿔요. 그럼 소매 시설의 매장의 규모, 매장 면적이 뭔다? 비례.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매장 인구를 매장 면적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A 도시의 A 쇼핑센터, B 도시의 B 쇼핑센터죠. 그래서 뭐죠? 우리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항상 포인트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그게 포인트.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 이러면 A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은 유인력이죠. 네? 유인력 요거. 네? 또 B 쇼핑센터의 또 구매 영향력. 두 쇼핑센터의 구매 영향력이 뭐다? 같다. 같은, 이걸 풀면 돼요.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다. 계산하려면 이걸 이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계산 문제, 뭐 누뜨도 막 나오고 하니까 뭐 머리 아프지 뭐. 이런 교재에 보면 누뜨,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자, 그는 뭐, 여러분 요걸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자, 세 번째, 올해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허프. 4년 영속 나왔어요, 지금. 4년 28회는요, 계산 문제 출제했고요. 29회, 30회, 작년 31년 1호. 하여튼, 허프가 4년 영속 출제하고 있다. 허프는 뭐죠? 허프는 항상 뭐가 떠야 확률이 떠야 돼, 확률. 허프는 뭐다? 확률. 자, 대도시 내에 백화점 할인점 많죠? 그래서 대도시 내에 다수의 경쟁 점포, 다수의 경쟁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경험적으로 살 확률 몇 프로냐 이게. 그래서 확률이란 말이에요.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이 허프는 확률입니다. 나중에 또 신문제 내면요, 안 들어봤다 이렇게 나면 골치 아파. 결정론적으로 이미 결정론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뭘로 접근하고 있다? 확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결정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무슨 접근? 확률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공간. 이런 공간, 거리의 마찰계 수는 예? 교통 조건. 여러분 교통 조건 아시죠? 좋은가 나쁜가? 교통 조건, 쇼핑하는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이 값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이 값이 달라져.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거는? 계산 문제를 할 때 꼭 2라고 주어져, 문제에서. 2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나왔고, 예? 시험 문제 보면 이걸 꼭 2라고 가정한다 나와. 만약에 여기 문제 여기 없다. 문제 계산 문제 나오는데 여기 없다. 그럼 그 문제는 풀 필요가 없다. 왜? 모두 정답. 아, 이 값이 다른데 그 문제 그게 없으면은 모두 정답. 답이 없지. 그래서 20회 시험에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있어야지. 그래서 항상 허프면 여기 있나 없나 요거부터 확인하고 보세요. 네? 그래서 2라고 가정하면 또 무슨 모형? 중령 모형을 적용해. 자, 중령 모형을 적용하면서 매장 면적에 또 뭐한다? 비례.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
거리의 제곱의 또 반비례. 하여튼 반비례는 항상 거리 제곱입니다. 여러분 항상 거리 제곱의 반비례예요. 여러분 15회 시험에는요. 15회 시험에는 요걸 또 바꿨어. 또 요것은 뭘로? 반비례. 요 밑에는 뭐죠? 비례. 이렇게 또 15회 시험. 이때 작년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거리는 여러분 실측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초할 때 배웠잖아요. 실측거리는 실제로 측정한 거리. 되겠죠? 해서 실제로 측정한 거리. 자, 여러분 여기서 가산 디지털 단지 가는데 시간 어느 정도 걸리냐? 그게 무슨 개념? 시간, 거리. 시간, 거리. 가산 디지털 단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 시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허프는 이 거리를 실제로 측정한 거리, 시간, 거리 개념을 활용을 해요. 자, 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매장 규모, 매장 면적, 실측거리, 시간거리와 같은 공간 요인, 공간 요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간 요소인 효용. 효용은 뭐예요?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효용이죠. 이 효용이라는 변수도 고려를 해. 효용이라는 변수를 왜 고려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가 30만 명이다. 자, 이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가 30만 명인데 이 30만 명이 2km 거리에 있는 A 할인점이 4,000 제곱미터다. 자, 그런데 나는 3km 거리에 있는 B 할인점은 어떻게 돼? 9,000 제곱미터이다. 자, 대도시 상권 내 쇼핑 할인점은 몇 개? 2개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소비자 거주지에는 30만 명의 소비자가 A 할인점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은 얼마냐?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 뭘로 표현한다? 시장 점유율. 그래서 항상 허프를 계산 문제 나오면은 요것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먼저 뭐부터? 시장 점유율. 율은 퍼센티지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광명시의 파리바게트 전체에서 나는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율을 차지하느냐. 전체, 분모는 전체에 대해서 물어야 돼. 그러니까 전체인데 A 할인점,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B 할인점,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 더해주면 여기 전체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A 매장 면적, 거리 제곱. 자, 4,000을 4로 나누니까 얼마? 1,000. 예? 1,000. 9,000을 3의 제곱 9로 나누니까 이것도 얼마? 1,000. 그러면 2,000분의 얼마? 1,000이니까 2분의 1. 퍼센티지로 가려니까 뭐를 곱해준다? 100을 곱해줘. 퍼센티지로 가려니까 몇 프로? 50. 그래서 A 할인점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은 몇 프로? 50%가 된다 얘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하는 게 이제 뭐죠? 이용객수. 그럼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이용객수 구하라 하면 항상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 시장 점유율부터 먼저 구해야 돼. 이용객수는 30만 명. 30만 명이 몇 프로가 이용한다? 50%가 이용하니까 얼마? 15만 명이다. 이런 계산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야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에 공간 마찰 개수가 나오죠. 교통 조건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교통 조건이 나쁘면요 공간의 마찰이 커요. 예? 근데 교통 조건이 양호하면 공간의 마찰은 적어져요. 예? 지대 이론에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쇼핑 물건의 특성에서 전문 품점과 일상생활 용품
비교하면요. 일상생활용품은요. 먼 곳까지 구태에 가서 사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여기서 광명 여기 옆에 스타벅스 가야지. 예? 저 어디 구로까지 가서 마실래요? 아니잖아요. 구태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일상생활용품은. 되겠죠? 전문품인 경우는 어떻게 돼? 가격도 비싸고 내구성도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서 구매를 해야 돼.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전문품점인 경우에는 공간의 마찰이 적어요. 예, 내가 원하는 상품 사이에서 기꺼이 갈 용기가 있다 이거지. 커피 마시려고 내가 서울까지 가야 되냐 이거지.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필수 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보다는 전문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공간의 마찰 개수보다 적어요. 적다. 예, 그게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까지 거리 2km죠. 거리. 경쟁 쇼핑센터의 수 지금 하나 있죠. 그리고 또 A 할인점의 매장 규모, 매장 면적 이 세 가지 요인이 시장 점유율, 확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도 2번 출제된 질문이죠. 세 가지 요인.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기억을 해둘 것은 만약에 또 하나 4km 거리에 C 할인점이 들어선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4km 거리에 C 할인점이 들어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대도시 내에서 여기 들어서면은 요 A, B 이용했던 고객이 여기 갈 거 아니야. 뺏기죠, 고객. 요 C 할인점 고객 수만큼 A 할인점, B 할인점 고객은 감소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우리 주식 선물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이 이득을 하면 단쪽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제로섬 게임. 뭐죠? 상권은 뭐가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의 지역사회의 상권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신규 점포가 들면요. 기존 점포의 고객이 뺏겨요. 그럼 기존 점포 고객 뺏기니까 신규 점포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 말까요?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 막 진입 장벽을 막 쌓는 거예요.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 것을 잘 봐요. 제로섬 게임. 지금 제로섬 게임 나타난 치킨 게임이라고 하나요? 뉴스 보면 치킨 게임. 제로섬 게임을 좀 요즘 더 심하게 해서 치킨 게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치킨 게임이 나타난 대표적인 업체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세계 정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서 누가 이기냐, 지냐, 앞으로 미래 50년을 좌우해요. 예?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예? 예? 삼각이잖아요. 삼각. 지금 전쟁 벌어졌어요. 예? 삼각. 미국. 예? 미국. 예? 하고 마이크로 미국하고 대만하고 한국 삼성전자 삼각 지금 전쟁 벌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밀리고 있어. 삼성이 밀리고 있어요. 예? 대만이 앞으로 치고 나는데 미국이 더 이번에 세계 최초 개발하면서 더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밀리고 있어요. 치킨 게임에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밀리면 죽는 거예요. 치킨 게임에서는. 이건 돈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인데. 그래서 요즘에 치킨 게임이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도 나타나고 있고, 또 배터리도 나타나고 있고, 치킨 게임이. 요즘 전쟁이다, 세 가지가. 전 세계. 자, 우리 공인중개사도 치킨 게임이 없죠? 네? 자, 우리 관련해서 최근에 또 2번, 과거 29회도 출제했고 30회도 출제했나요? 여기 크리스탈로. 1933년에 독일의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 또 여러분 151페이지 나오고 그 위에 보면은 넬슨의 또 소매 입지로 요거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고 넬슨은요 거기 보면은 우리 넬슨이라는 학자는요 점포에 경영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 점포의 경영 주체의 주인이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를 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출고를 올릴 수 있느냐. 점포 입지하는 원칙 몇 가지? 거기 교재 보니까 8가지를 제시한다.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8가지. 그 8가지 중에서 넬슨은 양립성을 강조한다. 양립성. 양립성이라는 것은요,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는 형상을 양립성이라고 합니다. 자, 넬슨 얘기가 2년 연속 출제를 했어요. 넬슨은 2년 연속, 허프는 4년 연속. 자, 크리스탈러는 29회, 30회 또 출제를 한 또 학자인데, 하여튼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견해에 있어서, 자, 크리스탈러는 재화의 도달 범위. 맨 밑에 보시면은 크리스탈러는 항상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이 두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대한 공간 구조 분석 이론입니다. 개념을 24회 시험에 또 한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중심지의 계층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심지가 뭐냐 하면요. 자, 크리스탈러는 무슨 이론? 중심지 이론이잖아요. 그럼 중심지 개념을 알아야겠죠. 중심지. 자,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 서비스. 그럼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가진 중심 지역이다 얘기예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배후지인데, 이 배후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중심 지역을 뭐라고 한다? 중심지. 그럼 여기 중심지가 여기 있어요. 중심지가 있는데 물건을 공급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중심지의 활동, 중심지에서 활동이 제공이 되고 있는 공간적 한계로서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뭐가 된다? 0.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뭐가 되는 점까지? 0이 되는 지점까지 거리. 그럼 수요가 0이 된다. 넘어가면 뭐죠? 수요가 많았으니까 공급할 필요가 없지. 0까지만 공급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중심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 이 최대한의 이 거리를 뭐라고 하죠? 재화의 도달 범위다. 그런데 문제는 중심지에 있는 점포가 있어요. 망하지 않고, 아까 중심지에 있는 점포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에 매출에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 최소 요구치 범위야. 중심지에 있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 수준을 나타내는 이 범위를 뭐라고 한다? 최소 요구치 범위야. 그러면 중심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존재해 있을 때 우리는 중심지가 성립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재화의 도달 범위나 최소 요구치 범위는 상품에 따라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명품, 치킨 다르죠. 예? 그래서 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범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형상. 이걸 우리는 중심지의 계층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예? 중심지의 계층성에 따라서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중심지 계층에 따라서 중심지를 우리는 3가지로 구분해.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로 구분해요. 자, 고차원 중심지는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 예를 들면 백화점. 근데 편의점처럼 중심지 기능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저차원 중심지. 편의점. 학교의 학군. 예를 들면 이것은 중차원 중심지. 그러면은 중차원 중심지가 포용을 하고 있는 저차원 중심지 수는 어떻게 돼요? 고차원 중심지로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경쟁에 약하죠. 그래서 포섭이 되면서 수는 점점 줄어드는 원리예요. 그걸 이제 연구를 한 게 크리스탈러인데, 그래서 항상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개념. 그래서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었을 때, 여러분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됐을 때 이상적인 상권의 형태는 무슨 형태? 이상적인 상권의 형태는 정육각형. 정육각형 그림이 오른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153페이지 보니까 정육각형 나오죠? 위에 그래 이렇게 이게 이상적인 배후지의 상권의 형태야. 정육각. 왜? 중심지에서 모든 전역에 빠짐없이 상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형이야. 그래서 크리스탈로 하면은 이상적 하면은 누구? 정육각형.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이 아니라 정육각형. 자, 백화점. 광명에 백화점 있어요?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천 중심지 백화점, 롯데백화점 가래 간격 멀어요. 수는 적어요. 근데 편의점, 저천 중심지 수는 많고 간격도 좁아요. 편의점, GS 편의점 간격 좁죠?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요. 백화점은 규모가 저차원 중심지보다는 규모가 더 크고 상품도 다양한 상품을 판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백화점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애플범 교수의 CST는요, 커스터머는 고객이고요. 스파팅은 분포, 테크닉은 기법,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에 그냥 CST 딱 이렇게 출제해버리거든요. 번역을 하지 않고. 그럼 골치 아픈 거야, 이렇게. CST는 소비자 분포 기법.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자,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여러분 사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해요.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어디에서 물건 사러 왔습니까? 이것을 지도상에 표시함으로써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이 CST예요. 그래서 상권의 범위도 확정할 수 있고 고객이 와서 물건 뭐 사는지 카드 끌어고 내고 말죠. 특성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광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온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안 온다. 그럼 왜 안 오냐? 분석을 해서 광고도 해야 해요. 광고,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경쟁하고 있는 점포와의 경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정도도 알 수 있어. 고객이 뺏어 오느냐 뺏기냐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신규 점포를 확장하는 계획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CST. 자,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 만약에 나오면은 누구? 레일 아니면 허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 문제 나오면은.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에서 또 출제를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 한번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에 158페이지에 공업 입지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